너 같은 미혼모의 자식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애비도 없이 큰 놈이 어디서 감히?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민정아 조용히 못해. 어디서 저놈 편을 들고 있어? 우리 집 개보다도 못 사는 저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게 아빠는 얼마나 지옥적인 줄 알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듣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쩔 건데? 누가 가난한 미혼모 밑에서 큰 거 아니랄까봐. 정말 수준이 딱 거기까지구나. 아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개무시를 당한 아들을 보며 서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김옥희 씨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벌가로부터 김옥희 씨가 당한 치욕과 모멸에 치가 떨리실 텐데요. 마지막엔 그 모든 걸 뒤엎는 통쾌한 반전과 복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고, 울고 싶어도 선생님 눈치를 봐야 했지요. 그래도 저에겐 한 달에 한 번, 그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엄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처럼 매주 오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엄마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오는 날 아침이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오키야, 오늘 엄마 만나는 날이네. 라는 말을 하시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죠. 엄마가 사온 과자를 받아 들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초콜릿이 들어있는 봉지라도 열리면 제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랑 함께 앉아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저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다툰 이야기, 밤에 무서운 꿈을 꾼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입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이 끝날 때면 저는 늘 한없이 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오키야, 엄마 이제 가야 돼. 다음 달에 또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저를 뒤로 한 채 떠나셨죠. 매번 다음에는 더 빨리 올게. 라는 약속을 남기셨지만 엄마가 떠난 뒤의 빈자리와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너무 서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입양을 가거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면 남아있는 저를 위로해주곤 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텅 비어갔어요. 창문 너머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떠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겠다.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었지만 속은 엉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 나도 언젠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가 찾아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저는 아침부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오키야, 오늘 너희 엄마 안 오시나 봐. 어떡해? 라고 말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꼭 올 거야. 나랑 약속했다고. 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밤이 다 되어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안도하며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날 엄마의 얼굴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키야,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결혼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저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키야, 이제 엄마가 더는 너를 보러 올 수 없게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엄마? 왜요? 저랑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울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끝내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오키야,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더는 너를 보러 올 수 없게 됐어.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정말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저는 매일 창문을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그림자 같았지요. 저는 매일 밤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음속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떠들썩한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조촐하게 마련해준 작은 잔치가 전부였죠. 선생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키야, 이제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는구나. 앞으로 힘들겠지만 잘 해내리라 믿는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혼자 있을 방을 구하기 위해 지원받은 돈을 모조리 털어 넣었어요. 그 돈도 고아원 후원자분들이 도와주셨던 거지 제 힘으로 번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겨우 얻은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 여기저기엔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이라곤 좁은 환기창 하나뿐이라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겐 이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 부모님이 없다고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일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식당 주인의 태도는 점점 냉혹해졌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키야, 그릇 닦는 속도가 그게 뭐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죠. 특히 손님이 많을 때면 더 심했어요. 주방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에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주인 아주머니의 딸과 비교당하는 일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딸은 대학생이었쇼. 딸이 식당에 놀러 올 때면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에게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애초에 바라지도 못할 일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밝은 미소를 가진 대학생이었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고 힘들어 보일 때면 다정하게 챙겨줬습니다. 오키 씨, 많이 힘들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위로가 되었고 점점 그의 존재가 저에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제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엔 가끔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꿈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 인생도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키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키 씨가 아무렇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르실 거예요. 분명 고아원 출신에 부모도 없다며 반대하실 게 뻔하다고요. 점점 말끝을 흐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전 아직 대학생이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돌아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또다시 버려졌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배 위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엄마는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제 아들 진호가 태어난 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저와 함께한 우리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진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작고 여린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은 없고 제 힘으로 모든 걸 해내야 했으니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달려가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처럼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손을 놓고 달래야 했고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소독하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들게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모아둔 돈이라 해봐야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 돈이 없었다면 저와 아기는 아예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뭐든지 할게. 매일 밤 아기를 품에 안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떨어졌고 방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뱃속에서부터 함께해 온 이 작은 생명을 보며 제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일을 다시 해야겠어. 이대로 있다간 우리 둘 다 굶어 죽고 말 거야. 아기를 업고 일을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애까지 데리고 일하겠다고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 사정을 듣고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럼 아기가 울지 않게만 해요. 울면 손님들이 싫어할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아이를 업은 채 일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아가 울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며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달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대놓고 저를 나무랐어요. 오키 씨, 여기가 뭐 해보는 데야? 일하러 온 거면 일에나 집중해. 못하겠으면 그만두던가. 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아이를 업고 일하는 제게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주인은 제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품에 안고 좁은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애를 업고 나간 게 너무 무리였던 걸까? 제 자신을 탓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 문 앞에 섰을 때 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 아이에게 겪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저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진호를 고아원 선생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진호가 울며 제 손을 붙잡고 엄마! 엄마! 라며 울부짖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돌아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너 꼭 데리러 올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널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제 말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가 없는 방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든 젖병을 내려놓고 텅 빈 침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온 날부터 제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들던 그 느낌이 생생했지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아가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내가 엄마라면서 왜 그 애를 고아원에 두고 왔어? 똑같은 아픔을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생각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저는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엔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루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아들 진호를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고아원 문을 나서면서 저를 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 친구들이 나보고 고아원에서 오네라고 놀리지 않겠지?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진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엄마랑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가 정말 다른 부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랑을 줄게.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진호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엄마랑 같이 살 집이야. 진호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는 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모든 게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진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외 한 번 붙여주지 못했지만 진호는 누구보다도 성실했어요. 초라한 책상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진호를 보며 저는 한없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한테 꼭 보답할게. 그리고 엄마가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 진호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호에게 그동안 힘들게 모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진호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를 위해 모은 돈이야. 부족하지만 등록금이랑 학비로 썼으면 좋겠어. 진호는 그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늦은 밤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 내가 꼭 잘 돼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진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진호와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호가 의대에 들어간 후 여전히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집에 와서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엄마, 나 과외를 맡은 애가 정말 똑똑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참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누군가와 소통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과외를 맡았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고 그 학생이 바로 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이 과외를 해줬던 학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와 민정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참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처음 민정이를 만났을 때 저는 민정이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순수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민정이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처음엔 민정이의 부모님도 아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엄마, 아빠, 진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외 해줬을 때도 보셨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다정해요. 라고 말할 때 그들 역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의 부모님이 아들과 제 과거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민정이가 저와 아들의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던 모양입니다. 민정이는 그녀의 부모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딱했던 사정을 잘 헤아려 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정이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와 진호의 사정을 알게 된 민정이의 부모님은 아들을 아버지 없는 고아 출신이라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생이라고 좋아했더니 알고 보니 아버지 없이 컸다면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다는 게 정말 사실이니? 민정의 아버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사람을 좀 제대로 볼 줄 알았는데
미혼모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 어울린다니.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진호에게 자신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이는 자꾸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하며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부모님께서 그냥 오빠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걸 거야. 아무래도 부모님 주위엔 다 돈 많은 분들만 있으시거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오빠를 이해해 주실 거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아들 진호는 민정이의 말을 믿고 버텼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진호가 민정이와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더니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말없이 작은 봉투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무려 200만 원이나 들어있더군요. 민정이 부모님이 준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정이랑 데이트할 거면 옷부터 제대로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우리 민정이가 뭐가 되냐면서요. 맨날 곰팡이 냄새나는 옷. 입는 거 보니 어디 반지하에 사는 거 아니냐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민정이랑 데이트할 거면 적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는 입고 다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모욕을 듣고도 그걸 넙죽 받아온 거야? 저는 화가 나기도 했고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자기랑 같이 옷 사러 가자고. 그래서 그냥. 아들의 말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한탄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다른 봉투를 한 장 더 꺼내더니 저한테 건네주려 하더군요. 이 봉투는 민정이네 부모님이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쯤 될 거예요. 아마. 사실 엄마는 몇십 년째 똑같은 옷들만 입고 있잖아요. 이참에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저는 봉투를 다시 진호 손에 쥐어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왔다고 해도 엄마가 이런 돈을 받을 것 같아? 그 집에서 네가 그런 말을 듣고 왔는데 엄마한테 지금 이 돈을 받아라는 거니? 엄마는 이런 돈 절대 받을 수 없어. 진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진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그 돈을 받아온 순간 그 사람들이 우릴 무시했던 말들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 거야. 내가 이걸 받아왔다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상처야. 진호는 이해하지 못한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저는 홀로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그런 돈 따위 필요하지 않아. 너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엄마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니. 제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치듯 울렸습니다. 그날 아들 진호는 상품권을 들고 민정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민정이는 자신의 부모들이 한 말에 대해 한껏 미안해하며 진호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진호는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화려한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점점 눈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있는 옷들, 가방들 전부 반짝이고 비싸 보였어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니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속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일부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론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진호는 점점 민정이네 집안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민정이가 사는 세계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아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아들의 말투와 태도도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저녁상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많이 피곤했지? 얼른 씻고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어. 저는 힘들어도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됐어요. 밥 안 먹을게요. 짧고 단호한 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 얼굴이 왜 그래? 아들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를 이런 집안에 낳았어요? 순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묻자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냐고요? 왜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뿐인 집에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사랑이라고요? 진호는 저를 비웃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서 낳았다고요? 이렇게 힘들 줄 알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 가난에 끌어들였냐고요? 아빠도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서 왜 나를 낳았냐고요?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몇십 년째 같은 옷들만 입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안 사 먹으면서 너한테만큼은 모든 걸 해주려고 했어. 하지만 진호는 듣는 둥 마는 둥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의 결과가 이거예요. 가난한 집구석에서 매일같이 비참하게 사는 이거. 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학교 의대생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의사인 거 알기나 하세요. 진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따라가 붙잡았습니다. 진호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랑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진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버티다니요. 엄마는 이 삶이 괜찮을지 몰라도 난 더는 못 참겠어요. 민정이가 방구해줬어요. 월세도 자기가 내준대요. 난 이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곰팡이 냄새 나는 집구석에 더는 못 있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진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며 외쳤습니다. 진호야, 너마저 이렇게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해? 내가 없으면 엄마는 정말.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모든 희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집을 나간 후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그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집안에 낳았냐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속이 상해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무척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정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민정아, 미안하지만 난 너희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너희 부모님이 나를 왜 보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굳이 가고 싶지 않아.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 번만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세요. 제가 단호히 거절하려는 찰나 아들 진호가 전화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애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다. 이미 너한테 전해들은 말만으로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니 내가 엄마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진호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딱 한 번만요. 2번 부탁 안 할게요. 눈 감고 한 번만 가주세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이번 딱 한 번만 부탁해요. 저는 우리 아들과 저한테 큰 상처와 모욕을 준 민정인의 부모님을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들이 저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또 싫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눈을 질끔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딱 이번 한 번이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야.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진호는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진호를 따라 민정인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랑 우리 아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몇 시간만 참고 나오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정인의 집은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화려한 정원이 펼쳐졌고 고급 승용차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낯설고 가슴 한쪽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배를 누르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관리인이 나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웅장한 샹들리에, 비싼 가구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 모든 것이 제 숨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민정이의 부모는 거실 중앙의 커다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까딱하며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차 한 잔은커녕 물 한 잔도 내오지 않더군요. 진호네 어머니 되시죠? 제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민정이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진호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고 그 속에 깔린 비난의 의도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억눌린 마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호가 의대에 다니는 건 대단한 일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의대에 다닌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은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우리 민정이 용돈이
어머님 월급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옷 사입으라고 100만 원 드렸던 걸 거절하고 받지도 않으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에선 절대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혼모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결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딸을 넘보려고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한 게 사실입니다. 민정이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딸이 진호를 너무 좋다고 하니 저희가 억지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저희한테 진짜 잘하셔야죠. 혹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깊이 베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해. 여기서 화를 내버리면 진호가 더 힘들어질 거야. 제 마음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내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잘 되더라도 지금의 경제적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병원을 차려달라 그런 말 하실 건 아니죠? 몇 시간이 흐르도록 그들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을 비난하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매달 백화점 상품권 좀 보내드릴 테니 자존심 그만 부리고 옷 좀 사입으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 민정이랑 진호가 결혼이나 해봐요. 우리 민정이네 시모 될 분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야 되겠어요? 저는 소란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들이 곤란을 겪게 될까봐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감 속에 앉아 있던 탓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민정의 어머니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오셨나 보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녀의 말투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손님 대접입니까? 저희 집에서도 손님 오시면 물 한 잔, 커피 한 잔은 내옵니다. 그런데 당신네 집안에서는 손님을 이렇게 차갑게 대합니까? 저기 당신네 개한테는 조금 전에 사료 챙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물 한 잔도 안 내놓는 거요. 민정의 아버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나 봐요. 우리 집 개보다도 못 먹고 다니는 건 아니죠? 하긴 우리 집 개가 먹는 사료가 당신네들 한 끼 가격보다 비쌀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입고 있는 옷이 당신이 입고 있는 옷보다 몇 배나 비싸다고요. 주제를 좀 아세요, 주제를.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아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정의 부모가 던지는 차가운 말들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진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진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의 부모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답게 결국 소리밖에 지를 줄 모르나 보네. 정말 수준이 딱 거기까지군. 그들의 말에 민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진정해. 우리 부모님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야. 민정이는 다급하게 진호를 말리려 했지만
진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다리를 꼬며 비아냥댔습니다. 어머, 역시 미혼모 밑에서 자라면 이런 수준이 되는 건가요? 조금만 자극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걸 보면 참. 진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민정의 아버지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누가 애비 없이 자란 놈 아니랄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아들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그러나 그들은 제 울음소리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호가 바닥에 있던 개밥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아들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말과 태도의 분노가 폭발한 진호는 사료가 담긴 개밥 그릇을 민정의 부모 앞으로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날아가며 들린 소리와 충격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부모는 경악한 얼굴로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정의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어떻게 자식 앞에서 부모를 욕보이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엄마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요. 민정이는 당황해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호야, 그만해. 우리 그냥 가자. 진호는 단호하게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더는 이런 모욕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후련했습니다. 대문을 닫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지켜줬으니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잘 사는 부잣집 모습을 보니 제가 잠시 넋이 나가 있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쌓이고 쌓인 치욕과 서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도 함께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이후 진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건지 무엇이 중요한지 잊었던 진호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학교로 나가고 밤늦게 병원 실습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진호아, 엄마는 내가 선택한 길을 믿어. 내가 잘 해낼 거라는 걸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게 아들은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학업과 실습이 반복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들이 한창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그야말로 밤낮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호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몸도 챙기면서 해야지. 그러면 아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번만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쌌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이 뻑뻑한 날에도, 피곤해 몸이 축 처지는 날에도 손수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작은 반찬통에 담긴 음식을 보며 아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식당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은 늘 부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진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일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나갔습니다. 손님들 틈에서 설거지통을 비우고 퇴근길에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호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날, 자격증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꼭 안으며 흐느꼈어요. 진호아,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잘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호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들의 그 말이 제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래, 진호아, 엄마는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하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며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엄마는 믿고 응원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야 해. 며칠 후 진호는 정말 밝고 따뜻한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화려함 대신 진솔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가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그 옆에 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터질 듯 했습니다. 진호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 후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어머니 손녀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를 품에 안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아이에게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 줄 거야. 그 순간 저는 제 지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누구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이 아닌 낯선 벽과 차가운 바닥 속에서 울며 잠든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아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날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돌아설 때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 손녀 행복이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희생이, 내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결국 조금씩 나아지고 행복은 어느 순간 반드시 찾아올 테니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옥희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평생 고생만 하다 드디어 인생의 행복을 찾은 김옥희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사연을 읽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철 감기 유의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